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올라왔습니다. 주보까지 같이 올라왔죠. 주보는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공략하고 나서 다시 공략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주금공입니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항목 분석 예상편까지 뼈 작성 전략 알려드리고요.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영상 시청하시고 배우신 다음에 요거 템플릿 보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가볼게요. 항목 1번 가기 전에 직무능력 기술서가 있죠. 자, 요거부터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 교육상, 자격상, 경력상, 경험상 적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적으면 안 되겠죠. 나열식으로 뭐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육받았습니다 적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걸 적을 것 같으면 이력서에 이미 적혀 있잖아요. 또 적으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은 평가 목적은 직무기술서 기반 지식기술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면접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적으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직무능력 기술서는. 왜냐하면 이력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적잖아요. 특히나 이제 교육사항 같은 거, 외부 교육 같은 걸 적는데 사실은 보통 뭐 교육 제목 정도 적고 그 다음에 이수 시간 뭐 요 정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교육인가? 뭘 배웠는가 요걸 갖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적어 달라고 하는 거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면접 때 요것만 자기소개서 참고 안 하고요. 사실 면접관을 갖다가 뭐 저도 해보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참고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이제 직무기술서 작성을 통해서 이걸 면접 때 활용하려고 적으라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서류 합격도 아니고 필기 합격도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을 하려고 하면 요 항목을 정말 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의 목적은 이력서에 기재한 직무 유관 교육, 자격, 경력, 경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달라는 거고요. 이게 이력서 다음 항목이잖아요. 근데 이력서 다음 항목이 막 서술형으로 막 적혀 있으면 이력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표잖아요. 근데 서술형 형태로 딱 돼 있으면 보기 싫어집니다. 면접관들 입장에서. 어, 이 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 다음 항목인 만큼 개조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면접위원들이 이력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면접 때 쭉 여기까지 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세 내용 기술이 아니라 업무까지 연결시켜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작성 플롯은 이건데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적는다. 그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경험의 제목을 적고요. 여러분들은 보통 몇 개월 했고요, 역할은 무엇이었고요, 상세적으로 어떤 업무 수행했습니다. 이렇게만 적을까요?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시켜 적는 거예요. 이게 면접 때 그 쓰이는 거잖아요. 그럼 면접 때는 당연히 일 잘할 사람을 뽑는 거고, 최종 면접에 가서는 이제 조직 생활을 잘할 사람을 뽑는 건데, 일단 1차 면접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활용이 되려고 하면은 이걸 봤을 때 어떤 일을 잘하겠다라는 게 면접관들이 판단하는 게 면접관들의 역할이에요. 직무 기술서를, 능력 기술서를 보고 아, 얘는 무슨 일을 좀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면접관들의 역할인데, 그 판단을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경험에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요 능력 습득했고 요런 거 잘할 수 있어, 요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의 힘을 덜어주는 거고, 면접관들이 요걸 보다 보면은 설득을 당하겠죠. 아, 이런 경험했으니까 이런 능력 습득했고 요 업무 잘하겠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면접 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교육 같은 경우에도 기간은 얼마나 이수했고 뭐 상세하게 배웠고, 이 상세 내용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력서에는 뭔 교육을 받았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어떤 거 받았고 요걸 통해서 무슨 능력을 습득했고 그게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 요걸 갖다 적어야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역량별로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증명하는 게 요 자격증들이고, 그리고 이 자격증과 이 자격증으로는 요렇게 역량을 습득했고요. 그래서 유관 업무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재무분석 역량에다가 유관 자격과 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자격증만 적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교육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합 그 합동해서 적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재무분석 역량이라고 적고 첫 번째 일로 유관 자격, 두 번째 유관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관 경험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나의 재무 분석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요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 근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유관 업무까지 연결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경험이나 교육을 갖다가 적고 그 다음에 습득 역량과 유관 업무까지 연결시킬 것이냐, 요걸 뭐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쓰시면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글자 수를 다 채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한 5개까지 쓰시는 분도 봤어요. 짧게 써가지고 여러 개 적히는 게 좋겠죠. 글자 수 대비 여러 개 적히는 게 좋은 거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개조식으로 쓰시는 게 글자 수 면에도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 능력 기술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항목 1번 가겠습니다.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건데, 이거는 조직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주근공에 대한 관심도와 입사 후의 목표의식,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얼마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요게 그 말 그대로 지원 동기인데, 보통 지원 동기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쓰세요. 저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발 쓰지 마세요. 챗GPT요. 이 기관은 무슨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서, 국내 최고의 기관으로서. 아니, 기업 소개서가 아니잖아요. 자기소개서잖아요.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의 유형.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거 적지 말라고요. 그런 거 보자마자 면접위원들 고개를 쩔레쩔레 흔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상위 0.1%의 연봉과 정년까지 보장하는 직업인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지원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라면 저기 환경보호단체나 사회복지단체라 가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 금융공기업에서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 나는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기업 중에 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고요. 그 이유에 따라 그렇게 오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금융과 관련해서 이런 활동도 했었고 주금공과 관련해서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원하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금융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했고 주금공에 대해서 내가 이런 활동들 관련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금공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게 지원 동기의 가장 듣고 싶어하는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사례가 없어요. 주금공에 이때까지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주금공에서 하는 서포터즈를 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물론 그 인턴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지원 동기죠. 나 인턴까지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지원하는 거.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성장 목표가 있다. 뭐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내 성장 목표가 있다. 내 최종 커리어 목표는 어떤 것인데 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에 주금공이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물고 늘으시거나요. 아니면은 뭐 이런 내용을 추가해도 돼요. 성장 목표로 적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이런 걸 다른 기관 대비 내가 오기에 이런 부분, 뭐 이런 면이 좋다. 이런 정도로 기술해서 지원 동기를 쓰셔도 되는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어떤 전문가라는 이제 그 목표치, 여러분들의 커리어 목표치, 주금공과 관련된 목표치를 하나 정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챗GPT한테. 전문적인 업무는 뭐냐? 채권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직무기수에 있죠. 채권 관리 업무가 그 직무기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면 채권 관리 전문가가 성장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요 업무가 나옵니다. 요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요걸 목표로 키워드를 잡으면 됩니다. 저는 채권 분석 및 평가 전문가가 목표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정말 적합한 기업이더군요. 요렇게 물고 늘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도 적어야 되겠죠? 물어보면 답변해 줍니다. 주금공이 왜 채권 분석 및 평가 전문가로 성장하기에 적합한가? 답변해 주죠. 요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채권 분석 및
평가 전문가가 목표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적합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요렇게 채권 분석 평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입사 후에 어떻게 성장할지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항목에 입사 후 포부 계획 적는 게 있어서 여기서는 조금만 적으면 돼요. 예고편으로.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정도만 조사해가지고 어떤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요 정도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저는 성장 목표가 무엇입니다. 사실 뭐 그 주금공과 관련된 그 사례나 서포터즈나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저는 주금공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앞으로 목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내 성장 목표가 무엇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적합합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왜 적합하냐면요. 이러한 특장점과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 후에도 구체적인 성장 목표와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만약에 주공원과 유관한 활동을 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시킬 수 있겠죠. 추가시키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전문가로 성장해가지고 주공공에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제가 주공공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채권 분석 및 평가 전문가로 성장하기에 가장 너희가 적합하다. 그래서 아까 챗GPT에 조사한 거 그대로 넣었죠. 너희가 다양한 채권 발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데이터도 너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요즘은 데이터가 짱이다. 그래서 다양한 채권과 데이터를 다룰 수 있으니까 내가 성장하기에 딱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했다. 이거 이상의 지원 동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관련 활동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줘도 됩니다. 유관 활동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로 성장하는 게 목표고 그러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어차피 항목 2번에서 자세하게 적을 거예요. 그 성장 그 계획은 간단하게 어떤 자격증과 어떤 자격증 정도 취득해 가지고 성장해서 주금공에 기여할 자신이 있다. 혹은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항목 1번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 분야 한 가지를 선정하고 성장 계획을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과거 것도 하고 미래 것도 하라는 거죠. 이게 성장 계획을 적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겁니다.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조직 이해도와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조직 이해도는 조직의 목표하고 비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 자기 개발은 본인의 지금 현재 역량 그리고 이 앞으로 개발할 역량에 대해서 목표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요것들을 평가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요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세 가지가 세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당신의 지금 능력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요걸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거고 지원 동기에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만약에 목표 설정해서 적었으면은 유관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게 성장 계획은 구체성과 현실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목표 기간과 성취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돼요. 계획에. 무슨 말이냐면 저 토익 900점 토익 점수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토익 900점을 6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입사 후 1년 이내에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목표 기간과 성취도가 있어야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됩니다. 먼저 얘네들 사업이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자, 아까 지원 동기 1번에서 채권 관리 전문가를 갖다가 목표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업에서 채권 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사업을 갖다가 대상으로 이 사업에 관심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채권 관리 전문가라는 내 목표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보니까 요 사업입니다.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채권 관리 이제 이렇게 말해줍니다. 채권 관리에서 뭐 어떤 게 필요한 이유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참고해서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롯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관심 있는 사업과 그 이유, 그리고 내 목표를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역량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도 나는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성장해서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성장 목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음, 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겁니다. 내 성장 목표와 내가 성장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장 관심 있어 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사업을 물어봤잖아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사업을 갖다가. 그래서 성장하고 싶은 사업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음.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역량을 개발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업무에 강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육 들었고요, 어떤 이제 뭐 교육 이수했고요, 어떤 자격증 취득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나열식으로 그냥 몇 개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요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요, 혹은 여러분들의 목표와 관련된 역량을요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장 계획을 적으면 되는 거죠. 성장 계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격증과 어떤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목표 기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뭐 요런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요런 내용이 쭉 기술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런 계획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서 뭐 기관의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혹은 관심 있다고 한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항목 3번입니다. 공사는 협력, 포용,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항목 편차가 별로 없겠다. 이 조직 문화 뭐 핵심같이 물어보는 거 치고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면접 때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소개서 왜 이걸 적으라고 합니까? 뻔한 말 나올 거잖아요. 뻔한 말이에요, 뻔한 말. 다 포용할 겁니다. 협력할 겁니다. 이런 얘기할 거고. 다 핵심 가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 걸맞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왜 이걸 굳이 시간 쓰게 만들면서 이걸 갖다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원 동기하고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논술처럼 간단한, 뭐 논술처럼 생각하고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기관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뻔한 답 나올 걸 왜 뻔하게 물어봅니까? 뭐 그래서 사실상 편차가 거의 없는 항목이에요. 이게 달성에 실패한 경험 있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고지고대로 이걸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경험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실패 후 재도전 사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는 이렇게 다 어떤 사례를 쓰면 되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협력은 이런 사례를 쓰시면 되고요. 포용은 이런 사례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뭐 쭉 읽어보시고, 제가 정리해놓은 거 쭉 읽어보시고, 요 중에 나는 이 사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고민 없이 그 사례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별로 편차가 없는 항목입니다. 다들 뭐 요거에 해당한다고 적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실패 사례를 적는 게 아니고 실패 후에 깨달음을 바탕으로 재도전을 해서 성공시킨 사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제가 어떤 거 협력과 포용 실패해서 실패를 했었는데, 뭐 이거 잘못해서 실패를 했었는데 그거에 큰 깨달음을 얻고 재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걸 두 갈식으로, 성공을 두 갈식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어떤 실패를 했었고 그 깨달음을 얻었었는데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거더라.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재도전을 했다. 그래서 성공시켰다. 입사 후에도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협력에 실패해서 어떤 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재도전해서 성공시켰다. 이게 두 갈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실패했다가 두 갈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례를 적으면 되는 거죠. 뭐 협력 실패 사례는 이런 겁니다. 내 역할은 다 했는데 팀원이 잘못한 거죠. 나는 발표 자료 조사하는 건데 조사해서 넘겨줬는데 이 발표 자료 만드는 애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끝내시는데 끝내는 게 아니죠. 재도전 사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목표 달성을 수시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구나. 적극적으로 팀원들을 따로따로 역할만 다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울 일을 찾는 게 중요하구나 깨달았다. 그래서 뒤에 다른 경험에서는 이렇게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다. 항목 3번은 재도전이 중요합니다. 재도전했다. 그래서 성공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항목 4번입니다. 공동의 성과 창출 나왔습니다. 이거 팀워크 능력 평가하는 거예요. 팀워크 능력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스스로 역할 인식을 하여 팀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적극적 역할 인식이라고 합니다. 내 역할은 아니에요. 내가 굳이 할 일은 아닌데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딱 보니까 저건 문제야. 혹은 저 부분만 좀 개선하면은 팀의 목표 달성이 좀 더 좋아지겠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내가 기여했다. 이런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스스로 역할 인식을 통해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데요. 내 역할은 아니었지만 어떤 부분을 내가 팀에 기여를 하면은 목표 달성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 인식으로 그 역할을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기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팀의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 느낀 바가 있고요. 입사 후에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제가 어떤 서포터즈를 했는데 적극적인 역할인식으로 팀 목표에 기여했다. 두 가지식으로 때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적극적인 역할인식입니다. 내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서포터즈에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그 내 역할은 다 했습니다. 근데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조회수를 올리는 것까지 내 역할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서포터즈의 활동 목표가 홍보니까 조회수 안 나오는 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팀의 성과인데 팀의 성과가 안 나오는 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이게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보시면 어떤 사례냐면 이제 조회수가 하도 안 나오니까 처음엔 좀 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좀 쪽도 팔리고 이래서 쪽팔리고 그래서 이제 이 조회수를 올릴 방법을 찾은 거야. 그래서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온 거지.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그래서 막 지식인의 댓글 달고 유튜브에 댓글 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홍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자신의 역할이었고 조회수 올리는 건 자신의 역할이 아니었는데 팀의 성과가 조회수가 높아야지 홍보가 올라가니까 팀의 성과를 생각해서 내 역할을 스스로 찾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사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과가 좋았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 인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항목 갑니다. 이 항목도 역시 쓸모가 없겠군요. 공익 전문 신뢰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쓸모가 없죠. 다 똑같이 적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익하고 전문성하고 신뢰라는 건요. 얘네들도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해석하기 나름. 그래서 요 조직 가치관 있죠. 조직 가치관. 이 공익, 전문성, 신뢰. 전문성은 스펙적인 부분일 건데 그래서 공익이나 신뢰를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원래 우리가 NCS 직업윤리 있잖아요. 얘네들이랑 연결을 시켜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기관 지원할 때 요거 써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직업윤리. 그래서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다 끼워 붙이면 되는 거야. 연결시켜서. 무슨 말이냐? 일단 제가 직업윤리 자료 정리해 놓은 거는 여러 번 보셨죠? 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키워드의 의미, 각 키워드의 의미, 그 다음에 각 키워드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이유 정리돼 있죠. 근면, 정직, 성실, 봉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멈추시고 메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책임의식, 준법성, 캡처를 하시든지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고, 그 다음에 각 키워드별로 어떤 사례가 나와야 되는지 정리가 다 돼 있죠. 요거 보시면서 키워드 선정하시고 사례는 이제 가지고 계신 거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작성 플롯을 어떻게 잡느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하고 전문성하고 공익 중에서 무엇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익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신뢰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이제 직업윤리 키워드와 연결을 시키신 다음에 그 가치가 중요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례를 기술로 하시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신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뢰란 정직과 준법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썼던 정직과 규칙 준수, 규정 준수, 준법성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으면 끝입니다. 해석만 이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뢰라는 단어를 갖다가 내가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공익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신뢰라는 단어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신뢰를 얻는 거,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공익 신뢰를 하는 게 공익 신뢰이고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써놨던 직업윤리 사례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금공에서 이런 키워드가 필요한지 정도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직이나 준법 사례가 이런 거죠. 규칙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지키는 거. 이게 택배 상하차 힘들죠. 이 아르바이트 이제 사례인데 요즘은 상하차 이제 지원을 해주나 봐요. 한창 이제 상하차는 택배 기사분들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시간의 근무다, 따로 뭐 근무다 그게. 그래가지고 요즘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택배 기사분이 물건을 갖다가 적재할 때 적재하기 위해서 옮겨주는 것까지 이제 지원팀에서 하는데 이 지원팀에서 원래 지역별로 분류해서 갖다 주면 좋대요.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 하루 알바잖아요. 그러니까 할당량만 채우고 옮겨놓고 그냥 쉬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사분들이 하라고. 근데 이분은 규칙을 지켜서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기사님들을 싣는 것까지 같이 도와줬다. 그래서 상차가 빨리 끝날 수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지키는 상황에서 지킨다.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도 지킨다. 이런 사례가 이제 정직하고 그 다음에 규정 준수 사례죠. 꼭 요걸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 6가지 키워드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공직이랑 그 공익성이랑 신뢰랑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게 저는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익 없이 타인이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공익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봉사정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윤리로 쓰셨던 자기소개서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키워드를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공략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